돈을 너무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이상하죠? 회사가 문을 닫는 건 돈이 없어서입니다. 빚에 깔려서, 매출이 바닥나서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어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매출 1,000억, 순이익 50억,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런 회사가 어느 날 아침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 폐쇄합니다. 딱 3분이었습니다. 30년이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구 달성공단 직원들은 이 회사를 신의 직장이라 불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부품을 독점으로 넣는 철옹성. 여기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연봉 5천만 원에 고용 걱정 제로. 이 회사에서 은퇴하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어제까지는요. 적자라서 문 닫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흑자인데 문 닫는 건요? 그건 슬픔이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 일해도, 회사가 아무리 돈을 쓸어 담아도, 지구 반대편 회의실 엑셀 한 줄에 의해 내 인생이 통째로 지워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30년 흑자 기업의 잔혹한 최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 게이츠. 이름부터 좀 거창하죠. 그런데 이름값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산업용 벨트 기업 게이츠의 한국 법인이었거든요. 만드는 건 자동차 타이밍 벨트, 엔진 안에서 피스톤과 밸브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말 그대로 자동차 심장의 박동기 같은 부품입니다. 이게 고장나면요, 엔진이 통째로 나가버립니다. 그만큼 정밀하고 그만큼 중요한 핵심 부품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매출 1,000억 원대의 순이익이 매년 50억 안팎,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IF 때도 흑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흑자, 코로나 때도 흑자. 대한민국 경제가 몇 번을 뒤집어져도 이 회사만큼은 끄떡 없었습니다. 거래처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국내 완성차 업체였으니까요. 한국에서 자동차가 안 팔리지 않는 한 이 회사 매출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 5천만 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정도면 상위권 중에 상위권이죠. 여기 들어가면 주변에서 야, 너 인생 다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속 20년, 30년 넘는 직원이 수두룩했어요. 이직. 그런 거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봉도 좋고 회사도 안정적이고 원청이 현대차인데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2019년 12월 평범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갑자기 강당으로 소집됐습니다. 무슨 행사인가 싶었죠. 연말이니까 송년회 공지일 수도 있고 내년 사업 계획 발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당 앞에 선 경영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3분, 단 3분 만에 이 말이 떨어집니다. 2020년 6월부로 공장을 폐쇄합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도 없었다고 해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났답니다. 뭔 소리를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30년간 흑자인 회사가 왜 문을 닫습니까? 적자도 아닌데,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아니, 돈 잘 버는데 왜? 그런데요, 이 질문의 답을 알려면 시계를 좀 되돌려야 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신의 직장이 됐는지 그 30년의 역사부터 봐야 하거든요. 1989년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 해, 대구 달성공단에 공장 하나가 들어섭니다. 한국 게이츠. 당시 대구는 섬유 산업이 서서히 기울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대구에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생산 공장을 세운 겁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타이밍 벨트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점이요. 경쟁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반드시 한국 게이츠의 벨트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치냐면요. 현대차가 잘 팔리면
한국 게이츠도 자동으로 잘 되는 구조인 겁니다.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니 직원들 입장에서 이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입사하면 동네에서 대접이 달라졌어요. 게이츠 다닌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도 잘 나왔고 중매도 줄을 섰다고 합니다. 대구 달성 지역에서 한국 게이츠 직원이라는 건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이 회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전국의 공장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대구 공단도 초토화됐거든요. 그때 한국 게이츠 직원들이 뭘 했냐면요.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노사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넘겼고 회사는 IMF 한복판에서도 흑자를 유지합니다. 이 경험이 직원들에게 하나의 신화가 됐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직원들의 인생이 이 회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대에 입사한 청년은 40대 가장이 됐고 회사 앞 아파트에 전세를 얻고 아이들을 근처 학교에 보냈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회사 동료와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어요. 이 회사를 중심으로 삶 전체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 그런데 2014년 이 성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전혀 다른 종류의 주인으로요. 그 이름 블랙스톤, 세계 최대 사모펀드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블랙스톤,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자산 1,000조 원, 이런 수식어와 함께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이걸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중고차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싸게 사서 좀 손보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사는 방식이 딱 이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거래하러 오는 거죠. 매입, 가치 제고, 매각, 이 세 단어가 사모펀드의 전부입니다. 2014년 블랙스톤이 게이츠의 글로벌 본사 지분을 인수합니다. 한국 게이츠 직원들은 이게 자기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본사 주인이 바뀐다고 대구 공장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매일 출근하고 벨트 만들고 월급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사모펀드에게 기업은 가족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존 주인은 이 회사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를 고민했다면 사모펀드는 이 회사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뭘 자르고 뭘 옮겨야 하지를 계산합니다. 온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전 집주인은 동네에서 오래 살 사람이라 세입자도 신경 써줬어요. 보일러 고장나면 고쳐주고 전세 연장도 흔쾌히 해줬죠. 그런데 새 집주인은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건물은 수익률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리모델링해서 더 비싸게 세를 놓는 게 이득이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세입자가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그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게이츠 직원들은 자기 회사의 집주인이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30년간 흑자인 회사를 누가 건드리겠어. 그 믿음이 너무 단단했으니까요. 하지만 블랙스톤의 회의실에서는 이미 엑셀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의 인건비, 중국 공장의 인건비,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숫자, 그 숫자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2개 있습니다. A 공장은 한국에 있고 B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품질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A 공장 인건비가 B 공장의 3배예요. 3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답 나오잖아요. 머리로는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습니다. 당연히 중국으로 옮기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A 공장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요? 내 동료라면요? 내 아버지라면요? 그때도 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자본의 논리와 인간의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블랙스톤의 회의실로 가보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엑셀 시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한국 공장 노동자 평균 인건비 연 5천만 원, 중국 공장 노동자 평균 인건비 연 1,500만 원. 같은 벨트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3배 차이. 한국 공장에서 50억 벌고 있지만 이걸 중국으로 통합하면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블랙스톤은 50억 벌고 있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억 벌고 있지만 100억 벌 수 있는데 왜 50억에 머물러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흑자는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사모펀드에게 흑자는 현재 상태일 뿐입니다.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한데 현재에 머무는 건 그들의 언어로는 비효율이에요.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대한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펀드는 영원히 회사를 갖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보통 3년에서 7년 안에 되팔아야 해요. 그 안에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명확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공장이 바로 그 비용이었습니다. 147명의 노동자, 평균 근속 15년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가장. 하지만 엑셀 시트 위에서 이들은 그냥 코리아 레이버 코스트라는 한 줄짜리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 옆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비효율. 이 숫자를 받아든 직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30년 전통의 강력한 노동조합이요. 그런데 이번 싸움의 상대는 IMF 때의 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1997년의 기어 한국 게이츠 노조에게 이건 훈장 같은 거였습니다. IMF가 터지고 전국의 공장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때 이 회사 직원들은 스스로 임금을 반납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사와 함께 겨울을 버텼어요. 그리고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흑자를 유지했고 위기가 지나자 임금도 다시 올랐죠. 노사가 합심하면 어떤 위기도 넘길 수 있다. 그게 이 회사의 DNA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폐업 통보를 받았을 때도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싸우면 이긴다. 97년에도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버티면 된다. 우리가 뭉치면 회사가 결국 물러설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 치명적인 오판이 발생합니다. 97년과 2019년은 근본적으로 상대가 달랐습니다. 97년에 직원들이 맞서 싸운 건 위기였어요. 외부에서 몰아치는 경제 한파를 노사가 같이 막아낸 거죠. 그때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경영진도 끝이니까요. 그러니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면 경영진도 감동하고 함께 버텼던 겁니다. 하지만 2019년의 상대는 블랙스톤입니다. 지구 반대편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구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든 삭발을 하든 도로 위에서 노숙을 하든 그건 뉴욕 회의실 모니터에 뜨지 않습니다. 감정이 통하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 대 시스템의 싸움이었습니다. 노조는 강경투쟁에 들어갑니다. 공장 점거, 집회, 상급 단체 연대, 언론 호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투쟁의 교과서 그대로였죠. 과거에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가 상대일 때는요. 오너는 여론을 신경 썼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했으니까요. 시끄러워지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블랙스톤이 여론을 신경 쓸까요? 대구 지역 뉴스에 나오는 게 뉴욕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까요? 전혀요.
단 1도 영향이 없습니다. 노조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 소리는 태평양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강경투쟁이 길어지면서 여론이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흑자 기업을 왜 닫느냐는 동정론도 있었지만 어차피 사모펀드 결정인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싸울수록 소모되는 건 노조 쪽이었어요. 결국 노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법의 힘을 빌리기로 한 거죠. 흑자 기업의 폐업은 부당하다. 법원에 폐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요, 노동자들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노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법만큼은 우리 편일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30년간 흑자인 회사를 닫겠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적자도 아니고 부도도 아니고 멀쩡히 돈 버는 회사를 그냥 문 닫겠다고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식과 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말이 안 돼라고 느끼는 것과 법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2020년 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폐업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가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기업의 폐업은 경영 주체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안으로 법원이 이를 강제로 금지할 수 없다. 쉽게 풀어볼게요. 회사를 닫을지 말지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법원이 닫지 마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게를 내가 닫겠다는데 법원이 뭐라 할 수 있겠냐는 논리죠.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겁니다. 아니,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사에 손해를 끼쳤나요? 매일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30년 동안 흑자를 만들어준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법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한국 법 체계에서 기업의 경영권은 재산권의 영역에 속합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흑자든 적자든 그건 폐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할 자유가 있듯이 이윤을 포기할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큰 이윤을 위해 현재의 이윤을 버릴 자유도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30년간 지켜온 건 뭐였을까요? 회사였습니다. 회사를 위해 임금도 반납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입니다. 노동자들은 그 재산 위에서 일한 것뿐이에요. 건물의 세입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물주가 나갈래요라고 하면 나가야 하듯이 노동자가 아무리 오래 일해도 주인이 닫을래요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법적으로 가능한 것,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자본주의는 항상 법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게 시스템이니까요. 법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뒤 공장은 예정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공장은 사라졌는데 회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요. 한국게이츠는 공장을 닫았습니다. 147명의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대구 달성공단의 생산 라인은 완전히 철거됐어요. 그런데요, 한국게이츠라는 법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고요? 중국에서 만든 벨트를 수입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국 노동자들이 30년간 만들어온 그 벨트, 그 거래처, 그 납품 계약, 이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벨트를 만드는 손이 한국 사람의 손에서 중국 사람의 손으로 바뀐 것, 그뿐입니다. 거래처도 그대로, 브랜드도 그대로, 매출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인건비가 3분의 1로 줄었으니까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공장 없는 제조업입니다. 만드는 건 중국에서 하고 파는 건 한국에서 합니다. 생산은 버리고 유통만 남긴 거예요. 노동은 빼고 이윤만 챙긴 겁니다. 빨대는 꽂고 밥그릇은 뺀 거죠. 그리고 이 구조가 작동하는 순간 블랙스톤의 엑셀 시트는 완성됩니다.
한국 공장 유지 비용 제로, 중국 생산 원가 기존의 3분의 1, 납품 매출 유지, 수익률 급상승.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숫자는 더 예뻐졌어요.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되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잔인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벨트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품질도 비슷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스펙만 맞으면 됩니다. 30년간 정성 들여 벨트를 만들어 온 한국 노동자의 숙련도, 경험, 노하우, 이런 건 납품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건 규격과 가격뿐이에요. 이게 바로 자본의 마법입니다. 사람을 빼고도 돈은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 노동자는 교체 가능한 부품이 되고 자본만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남는 시스템. 한국 게이츠 노동자들이 30년간 쌓아올린 건 자기 몸값이 아니라 회사의 몸값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몸값이 충분히 올라간 순간 회사는 그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장이 있던 자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기계는 해체되고 건물은 비워졌습니다. 30년의 흔적이 텅 빈 공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공터 위에는 147명의 삶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직원들은 길 위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요. 공장 앞 도로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어요. 245일, 8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 한여름의 아스팔트 위에서,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 147명의 가장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평균 나이 40대 중후반, 평균 근속 15년 이상,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 자동차 타이밍 벨트 제조. 이게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는 스펙이 될까요? 대구 지역에서 중년 남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류를 넣어도 연락이 안 왔고 면접을 봐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한 직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에 입사해서 25년을 다녔어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공장에서 보낸 겁니다. 결혼도 이 회사 다닐 때 했고 아이 둘도 이 회사 다니면서 낳았고 아파트 전세금도 이 회사 월급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의 기반이 사라진 거예요. 월급이 끊기니까 전세 연장이 안 됩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합니다.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남은 건 퇴직금 몇천만 원과 막막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47명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한국 게이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글로벌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고 AI와 자동화는 사람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한국 게이츠가 내일의 내 회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게이츠 노동자들의 비극은 30년간 똑같은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실함은 미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술, 경험, 네트워크, 그걸 키우지 않으면 엑셀 시트 위에서 언제든 삭제될 수 있는 한 줄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둘째, 자본의 논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내가 속한 회사가 어떤 자본 구조 위에 서 있는지, 누가 주인이고 그 주인이 어떤 셈법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본의 언어를 모르면 자본의 칼날이 내 목에 닿을 때 왜 잘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구 달성공단의 텅 빈 공터, 그 위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30년 역사의 흔적은 이미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공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섬뜩하게. 당신의 자리는 안전합니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